자, 오늘은 베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뭐 척하면 촉이 온다, 육감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모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입니다. 오늘 옷들 바꿔 입으시고 예. 봄은 봄이네요. 예. 훨씬 좀 달라진 느낌이 딱 드는데 저 구독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황당하네 이분이 진짜. 아니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2년 내내 해놓고는 구독을 아직도 안 했다고요? 옆에 말하기는커녕? 저를 욕하셨잖아요. 야 오늘 진짜 이렇게 심정적으로 좀 쪼잔한 분들이 많네. 우리 최 교수도 자기 잘렸다고 막 뭐라 그러고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했다고 구독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야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잘해드릴게요. 예. 네. 자 지난 19일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이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는 솔직히 놈이란 말을 붙이고 싶은데 이 사람은요 택시기사를 죽이고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이 딸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집에 빨리 못 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딸이 걱정돼가지고 아빠 어디야 내가 모시러 갈게 이렇게 말해도 얼버무리고 자꾸 이상하게 대화를 연결시키지 않고 끊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진짜 사고 때문에 수습이 안 되고 경황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아버지 말을 순진하게 그 촉에 나와 있는 말을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아버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빨리 구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였죠. 이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사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난 이거 납득할 수 없다 이러면서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더 짚어봐야 되는지를 한번 전문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기영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9개죠. 예.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기, 보복살인, 시체 은닉 등인데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 이랬어요. 자, 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가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판결문상으로는 기본적인 기본 팩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범행의 책임의 정도, 특별한 사정 뭐 이런 거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판결문의 얘기고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이게 연쇄살인, 그러니까 연결된 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을 선고해왔던 지금까지 판례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2명을 살해했는데 두 범행 사이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게 수사의 미진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검사의 무엇인가의 그런 게 미진인지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고 네.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탁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그러니까 피고인의 그 어떤 공탁이 양형에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제도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이 사건과 이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일단 재판부에서는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예외적인 했어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의 2명 이상 살해한 경우에 각각을 따로따로 살해했을 경우는 무기징역을 보통 선고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두 건의 살인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성을 이게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건지 아니면은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요. 사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한테 뜻밖의 제보하고 또 여러 언론에서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이 놓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0일 날 이 택시 기사를 일종의 살해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사체를 그 집 말하자면 동거녀의 집이라고 하는데 놔뒀는데요. 그래서 다른 동거녀가 그걸 발견하고 갖고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롱 속에 있는 거를. 네. 문제는 근데 그때 아마도 제 추정이고 네. 기자들의 추정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시체를 발견하고 바로 현장 보존을 못 해갖고 네.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이기영의 모친이 와서 일종의 현장을 훼손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자가 담당 수사팀장한테
책임자한테 물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인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두 사건의 연결성에 대해서 수사를 좀 깊이 했어야 되는데 깊이.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동거녀 살인 사건은 아예 별개의 사건이 되는 거고 사실 지금 동거녀는 시체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혈흔 패턴 분석, 현장의 혈흔 패턴 분석을 통해서 살인을 한 건 맞고 자백을 통해서 받았지만 두 사건의 연결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건의 연결점에 대해서 사실은 밝혀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판결문 상으로는 일반적인 얘기만 돼 있지 판결문 속에 들어있는 이 사건이 왜 무기징역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파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는 뭐 사형제가 가지는 문제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사 당시에 미진한 점 때문일 수 있다. 예, 예. 이게 지금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예, 예, 말씀이에요. 예, 예. 그리고 교수님께 제보도 왔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 제보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예, 예. 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 예, 예. 현재 지금 증거가 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는데 그 원인으로 현장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 왜? 특히 누구에 의한 훼손이냐? 이경이 범인의 부모. 예, 예. 로부터 훼손이 됐을 가능성이 예.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CSI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돈 크로스 노란 딱지를 이거 경찰 들어가지 통제선 말라고 예, 그러죠. 예. 근데 문제는 시신을 옮긴 다음에도 그 집에 통제선이 쳐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기자들로부터 확인한 부분이죠. 왜요? 그건 먼저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아무도 못 그러니까요. 들어가게 그래서 하려면. 저도 그래서 그 기자분들도 저하고 통화한 기자분도 그랬어요. 보니까 왜 통제선이 안 쳐졌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경찰한테 물었더니 얼버무려가 그 다음에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이기영의 모친이 와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영의 모친은 이기영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형태의 물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혈흔을 닦아냈다 이거 이랬다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그 이기영 모친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범인의 모친이니까 거기서 그냥 내가 범인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아들 집에 가서 자기도 그냥 모르게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입니다. 그 집의 명의가 누구로 돼 있었냐면 그 피해자 이름으로 돼 있었잖아요. 동건정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그걸 왜 놓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집의 소유주라고 하는 걸 바로 확인하고 소유주와 이기영의 이름이 다르고 거기에 또 다른 동거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서 무엇인가 다른 단계의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있는 시신만 가지고 체포하는 걸로 거기서 멈춘다고 좀 해는 부분 때문에 당시에도 그거 가지고 이제 기사도 몇 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전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과정상의 실수가 결국은 형량까지 연결되는데 그 형량을 판정하는 판사님들은 그걸 모르죠.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냐하면 있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시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 게 바로 피고인이 유가족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공탁했다 이런 걸 이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탁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양형 사유로 하고 있느냐 저도 이런 이거는 얘기입니다. 그럼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이게 영향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입장은 이제 사실 피고인을 위해서 그렇죠. 변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대방이 안 받는다고 해서 공탁도 안 하고 이러는 건 오히려 더 괘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공탁을 해도 피해자 유족이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요즘의 추세예요. 근데 이 사건의 재판에서. 판사님들은 공탁을 했기 때문에 양형으로 참작한다라고 판결문에 있으니까 이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극구 본인이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고 반성문 자체도 내지 않았는데 이기영이 그러면은 이 공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게다가 반성문 한 번도 이기영은 낸 적이 없고 지금 그렇죠. 그 이후에 인터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 나온 걸 보면 이기영은 이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판결문에 오히려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그게 거죠.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아니 그걸 어떻게 해?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판사님들은 무슨 원래 우리는 피고인들이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해도 야 난 네 말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돼갖고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 반발하시는 건 문제 제기하시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요. 이기영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돈을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이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역에 여기 좀 파란색으로 좀 초록색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렇죠. 아버지 상으로 내역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출금 메모라는 거죠. 저거는 피해자의 총장 내역인데요. 네, 피해자 이체 내역인데. 예, 이체 내역인데. 근데 저 행위를 한 건 이기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택시기사 살해한 후기 때문에 살해한 후에 마치 택시기사인 것처럼 택시기사가 자기한테 돈, 예, 이기영에게 돈 보내는 보내면서 하면서 아버지 상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출금 메모라고 아버지 상을 쓴 겁니다. 와, 너무 이거는 야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이런 정신 이게 도대체 이게 제정신인 건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사이코패스인 건지 근데 이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족이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조롱의 의미로 나 돈 빼간다. 이 조롱의 의미일 가능성도 분명히 아니, 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의 돈을 자기한테 보내면서 예, 출금 메모로 거기다가 아버지 상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본인 상이라고 쓰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네. 그러면 뭐 본인 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슨 누구 상으로 해갖고 돈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해면은 합리적으로 설명은 되는데 네. 이 아버지 상이라는 것은 화자의 주체라든가 네. 이 시각 하나도 안 자체가 맞죠. 안 맞는데 결국은 이기영 본인의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건 맞다는 거예요. 본인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종류의 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에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이 아저씨가 사실 은행 앱을 막 이렇게 잘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없던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다운받고 남의 핸드폰에서 이렇게 다운 받아놓고 저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네. 이런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그 통장에 이런 있는 거는 통장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예, 그거 아시죠? 이제 앱을 받아 이런 이체해 놓을 테니까 맞는지 인증해 주세요. 예, 이렇게 보통 은행 앱에서 인증 운영하죠. 몇 번 했다는 건 이 이기영 이놈이 계속 없는 앱을 깔고 저거 받아갖고 다섯 번 했네요 지금 예, 보니까. 다 저거 한 겁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저 빨강색으로 네모 쳐진 거 맨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은요 1111이라고 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칸에 0000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1111이 이제 들어온 돈 내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 앱을 다운받을 때 이게 정말로 인증이죠. 본인이 얘기하는 그 계좌가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우리가 이런 이체할 테니까 이체되고 나면 뭐 그렇죠. 해주세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게 농협. 다섯 번 됐다는 거는 그렇죠. 농협도 있고 우리도 있고 계속 한 게 이놈이 계속 야, 진짜 나쁜 놈이네. 그렇죠. 그것도 무려 그 안에서 3,500만 원 이상을 대출 받아서 자기가 그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범행을 한 이기영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그리고 사실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한 것 같습니다. 너무 끔찍한 게요. 보세요. 지금 이 피해자 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 상이라고 메모한 사람은 정말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두 번째, 아버지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가봤더니 장례 지도사님이 아버지 얼굴에 훼손이 너무 심해 충격받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얼굴을 보지 말라고 차라리 자기에게 조언했다는 거잖아요.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요 시간이 CCTV 상으로는 20분이 안 됩니다. 한 10분 안쪽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CCTV가 있는데 20분 동안 드러났기 때문에 이동 시간 한 10분 안쪽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입증하면 사실은 대단히 잔혹하게 이걸 뭉개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1심 판결하기 전에 자기가 최후 변론할 때 자기한테 중형을 선고해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해라. 엄벌에 처하는 걸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 선심 쓰는 사람처럼 나온 거예요. 보통 연쇄살인범이나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영이 나는 굉장히 이 사회에 뭘 했기 때문에 당신들 날 보고 엄벌해 나를 이렇게 일종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해갖고
이런 식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심리 상태입니다. 야. 근데 이거를 판정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통합심리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강한 사이코패스라는 것 정도만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범행의 연결 지점에서 적용이 됐는가. 예를 들면 이기영이 그 동고녀라고 하는 분의 시신을 왜 사실 여기 묻었는데 사실은 여기 묻은 게 아니에요. 저기 묻었는데 여기 묻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시신은 거기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신만 찾으려고 했지 실제로 이 이기영이 왜 이런 장난질을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영이 나 여기다 묻었어요라고 말해줬는데 가보니까 없어. 또 저기다 묻었어요라고 말했는데 가보니까 없어. 네. 그럼 경찰이 그 사람 입만 쳐다보고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줄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농락하는가 이거를 확인했어야 된다는 이게 이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걸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검찰이 이 씨를 상대로 통합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즉 강한 사이코패스인 것을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이 프로파일러가 사실은 이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기영은 이랬다는 거예요. 면담 도중에 아주 과도하게 예의를 지키더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봤다. 또 이기영은 행동 분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손으로 이마를 만지거나 입술을 누르는 입술 압착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입술 압착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사이코패스인 건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구체적인 행동 특징을 살펴보니까 예의를 과도하게 차리면서 일부러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인 양 그렇죠. 포장하는 능력이 포장하는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말 할 때마다 손으로 입만 만지거나 입술을 이렇게 건드리는 특징을 하더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특정한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남의 실제-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굉장히 남이 굉장히. 나를 보는 거를. 네. 그러니까 남이 나를 그래서 이제 이기영이가 처음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범행했다는 걸 부모한테 알리지 마라라고 했지만 그게 웃긴 인간이 사실은 첫 번째 현장에 모친이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뻔히 알면서 부모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럼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이기영은 김포 지역에서 좀 산다는 집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이기영 집이 부자군요. 예. 건물도 몇 채 있다고 건물이 하는데. 몇 채 있어요? 예. 김포 쪽에서 뭐 이게 김포 토박이에 뭐 이게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얘가 그럼 뭘 했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전과를 보면은 청소년기도 꾸준히 이런 반사적 행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 내에서도 사실 여러 큰 사고를 치고 음주운전도 하고 사고 치고 일산 지역에서 계속 음주운전 사고 치고 근데 전혀 이것이 교정교화라든가 법적인 어떤 테두리에 없이 그냥 지멋대로 범죄 저지르고 돈 뜯어내고 이게 익숙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할 때마다 부모가 돈으로 다 맞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들 막 이렇게 선임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뭐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못 해준다라고 이렇게까지 했던 범인인데 그걸 왜 이 수사를 이렇게 미진했냐? 추적을 그런 못했냐. 사람이 반성한다고 3천만 원 공탁해요? 뭐 말도 이런 안 되는 얘기.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그러니까 딱 그게 또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뭔가 좀 제한 액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형량이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2심에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다시 수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수사상에서의 어떤 놓친 부분을 다시 연결점을 찾으면은 유족이 원하는 대로 사형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형 선고도 중요하지만 사형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4명을 연달아서 살인했던 그 사람이 30년인가 20년인가 동안 계속 무기수로 막 계속 아직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사람을 살려주면서 우리 세금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는지 사실은 좀 황당합니다. 물론 많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형도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나쁜 혹은 반성도 전혀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나는 그건 좀 납득이 안 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자, 요거 하나만 시간 다 돼가지고 안 되긴 한데 신창원 씨,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 1989년 강도치사 혐의로 검거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복역 8년째인 1997년에 탈옥을 했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2년 반 동안 별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도주국도 버리고 그러면서 결국 다시 체포가 돼서 지금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인데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난 21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근데 생명의 지장이 없대요.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극단적 선택한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 예. 여러 2011년에도 있었었어요. 예, 여러 번 있었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종의 뭐 어떤 심리학자분들은 일종의 관종이다. 그건 관종이네, 진짜. 관종으로 계속 그 안에서 사고를 치고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뭐 교도관들이 살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큰 사고가 날까봐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심리적인 형태의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왜 징벌방에 가야 되고 왜 수갑을 차고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본인이 탈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옥을 했기 때문에 감시하려고 하는 거를 인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자치 경찰 연구소장 같은 분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형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탈옥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수용자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봐줘야 되느냐? 만약에 이랬다고 보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게 행정 정책의 또 하나의 과제네요, 과제. 과제죠. 예. 자, 그는 편지를 쓰면서 나는 10년 3개월 동안 징벌을 받은 적이 없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거나 도주를 기도한 적도 없는데 10년 5개월째 독방에 격리되어 있다. 내가 왜 수갑을 차고 다녀야 되며 TV 시청을 금지당해야 되느냐? 엄중 격리된 상태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수용자를 많이 받고 나 또한 악몽, 우울, 장애, 불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간은 인내의 한계점을 넘으면 어떤 형태로든 극단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자기 행동을 미리 암시하고 나에게 좀 관심 써달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에이.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은 탈옥을 갖고 2년 동안 도망 다녀서 바깥에서 잘 살았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왜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런 탈옥 위험수를 이렇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도망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이럴 때. 이해하려고 할수록 우리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